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올해 72살이 된 은퇴한 교사 김영숙 씨가 명입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혼자 살았지만 스스로 생활을 꾸리는데 문제가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김영숙 씨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노후 준비가 완벽한 어르신의 전형이었습니다. 넉넉한 예금과 매달 들어오는 연금, 그리고 확실한 계획까지 있었으니까요. 심지어 그녀는 스스로 최고급 실버타운 요양에 입주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녀는 입주한 지 채 2달도 되지 않아 그곳을 탈출하듯 빠져나왔습니다. 밥이 맛없거나 잠자리가 불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자신이 잊혀진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녀의 경험은 많은 사람들이 입 밖으로 내길거리는 노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만약 여러분도 늙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실버타운에 들어가야 할까? 자식에게 의지해야 할까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그리고 돈과 집만 준비되면 남은 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다고 믿고 계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께 완전히 다른 시각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녀의 선택은 어쩌면 여러분이 상상해온 노년의 삶을 송두리째 뒤집을지도 모릅니다. 70살 나는 최고급 실버타운에 들어갔지만 2달 만에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해 제 나이 70이었습니다. 건강이 크게 나쁜 건 아니었지만 혼자 산 지 오래되다 보니 아무래도 힘에 부치는 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그해 겨울, 욕실에서 미끄러져 차가운 타일 바닥에 꼼짝없이 45분이나 누워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늙었구나. 이제 더 이상 억지를 부리면 안 되겠구나. 라고요. 자식들에게 기댈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아들, 딸, 남매는 일찌감치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으니까요. 1년에 기껏해야 한 번 들어올까 말까 했고 평소에는 영상통화가 아니면 목소리 듣기도 힘들었습니다. 자식들을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겐 그들의 삶이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저 또한 제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30년 넘게 살던 정든 옛집을 팔고 사람들이 최고라고 입을 모으는 고급 실버타운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친구들은 제 결정을 듣고 축하해주거나 부러워하기도 했고 어떤 친구는 반농담으로 이제 5성급 호텔 같은 데서 사니 말년이 훤하네라며 웃기도 했습니다. 그 요양시설은 서울 근교의 공기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정원과 푸른 나무들이 있었고 방은 깨끗하고 환했습니다. 층마다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 있었고 팜플렛에 적힌 서비스 내용은 화려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영양을 고려한 식단, 일상생활 지원, 정기 건강검진, 그리고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까지. 입주 전 저는 매달 400만 원에 달하는 비용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정도면 아이들도 안심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이지 전례 없는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약 먹을 시간을 챙겨주는 사람, 목욕을 도와주는 사람, 아침 체조부터 오후 공예 수업, 저녁 영화 감상까지 짜여진 일정표대로 움직이면 되었으니까요. 마치 휴양 리조트에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락함은 딱 2주 만에 깨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낮잠에서 깼는데 옆 침대에 박 할머니가 끙끙 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급히 침대 옆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10분이 지나서야 젊은 요양보호사가 느릿느릿 나타났습니다. 알고 보니 박 할머니가 일어나려다 어지러워 침대 모서리에 이마를 부서 퉁퉁 부어오른 상태였습니다. 요양보호사는 급하게 할머니를 다시 눕히고
얼음찜질 팩 하나를 얹어주는 것으로 처치를 끝냈습니다. 나중에 간호 데스크에 물어보니 그들은 사무적인 말투로 기록 남겼습니다. 라고만 답하더군요. 그날부터 제 마음속에 불안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깊게 관찰해보니 이곳의 대부분 노인들은 마치 기계처럼 시간표에 떠밀려 살고 있었습니다. 밥 먹고, 씻고, 운동하고, 쉬는 모든 것이 센터의 절차에 따라야만 했습니다. 개개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침 8시, 배가 고프지 않아도 밥을 먹어야 했고, 밤 9시, 잠이 오지 않아도 불을 끄고 누워야 했습니다. 더욱 저를 외롭게 만든 건 요양보호사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매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고 누구 하나 제 이름을 기억하거나 진심으로 제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건네는 말은 언제나 업무 매뉴얼 같았습니다. 어르신, 식사하세요. 할머니, 혈압 재실 시간이에요. 마치 임무를 수행하는 것 같았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적응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큰 돈을 냈고 퇴소 절차도 복잡했으니까요. 하지만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기계적인 삶과 밤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다른 노인들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곳이 정말 내 말년을 보낼 곳인가?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복도 끝방에 계시던 임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병도 없으셨고 전날 저녁까지 함께 식사도 했던 분인데 아침에 깨어나지 못하신 겁니다. 누군가는 심근경색이라고 했지만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그저 너무 외로워서 그 고독함에 질식해 돌아가신 거라는 걸요. 그날 밤 저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조용히 사라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디에 가고 싶은지, 어떤 음악을 즐겨 듣는지 아무도 모른 채 남는 건 규격화된 진료 기록지 한 장뿐일까? 이틀 뒤 저는 퇴소 수속을 밟았습니다. 상담실 직원이 왜 나가냐고 물었지만 저는 그저 담담하게 내 집으로 가고 싶어서요 라고만 했습니다. 그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 익숙했을 겁니다. 노인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누군가는 남고 누군가는 도망치듯 떠나는 그 풍경이에요. 저는 그 도망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실버타운에 들어가기로 결심했던 진짜 이유는 몸이 아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무렵 마음속의 고독이 저를 집어삼킬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자식 집으로 들어갔고 아픈 친구들도 늘어났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와 제 심장 소리만 들리는 적막한 집이 무서웠습니다. 밥은 두어 술 뜨다 말게 되고 며칠씩 빨래를 미루기도 했죠. 창밖의 햇살조차 잿빛으로 보였습니다. 아이들의 전화는 늘 짧고 다급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회의 중이야. 나중에 다시 걸게. 엄마, 별일 없으시죠? 이번 주는 정말 너무 바빠서요. 그들이 저를 걱정하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관심이 너무 희미했죠. 10시간이 넘는 시차를 넘어 제 가슴에 닿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로 제가 시간 속에 잊혀가는 존재라고 느꼈습니다. 하루는 거실에 멍하니 앉아 뉴스를 보는데 혼자 살던 노인이 사망 후 3일 만에 이웃에게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자의 말은 빨랐지만 제 눈물은 느리게 흘러내렸습니다. 죽음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죽었는지조차 아무도 모르는 그 철저한 고독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뒤지고 요양시설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 고급 실버타운의 소개 영상을 봤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기에 들어가면 적어도 외롭진 않겠지.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있고 말동무도 있고 바둑도 두고 활동도 하면 다시 삶이 시끌벅적해질 거야. 당시에 저는 사실 노후 준비가 된 게 아니라 그저 누군가에게 발견되고 싶고 필요해지고 싶고 기억되고 싶었던 겁니다. 자식이 불효해서도 아니고 삶이 비참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군중 속에서 잊혀간다는 무력감 때문이었죠. 안타깝게도 저는 시스템을 동행으로 착각했고 서비스 절차를 인정렌진으로 오해했습니다. 건강과 돈, 집 정리만 되면 만사형통일 줄 알았던 겁니다. 모든 생활의 세부 사항을 계획하면 내 노년이 안전할 거라 믿었던 저의 순진한 착각이었죠. 사람이 늙어가면서 필요한 건 그저 안전하고 깨끗한 밥상이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건 사람 냄새입니다. 어제 내가 한 말을 기억해주는 사람, 내가 어느 끼니에 밥을 적게 먹었는지 알아채는 사람, 내가 우울해 보일 때 오늘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겁니다. 실버타운의 그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은 오히려 저를 더 깊은 고독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침대는 정리해주고 밥은 차려주지만 제 마음의 구멍은 그 누구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퇴소하던 날, 트렁크를 끌고 다시 예전 동네로 돌아왔습니다. 동네 이웃들이 저를 보고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니, 팔자 고치러 가신다더니 벌써 오셨어요. 저는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밤, 혼자 울음을 삼키며 버텨낸 저 자신만이 제 마음을 가장 잘 알았으니까요. 어떤 고독은 남이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인정하고 이해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진정한 노후 준비는 고독을 피하는 게 아니라 고독을 마주할 용기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실버타운의 진실. 돈을 쓴다고 존엄까지 살 순 없다. 입주 전에는 비싼 비용만 내면 안락하고 품위 있는 노후가 보장될 줄 알았습니다. 계약서에는 개별 맞춤 케어, 심신 통합 서비스, 어르신의 자율 존중 같은 멋진 말들이 적혀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글자들을 꼼꼼히 읽으며 제가 최고의 준비를 했다고 자부했습니다. 매달 40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었지만 그 대가로 최소한의 존엄과 생활 공간은 보장받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진심 어린 안부 한마디는 살 수 없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은 대부분 젊었고 교대 근무에 지쳐 있었으며 인력은 늘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복도를 분주히 오가며 혈압계나 휠체어를 밀기에 바빴고 눈 한 번 마주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의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마치 물건 취급당하는 기분은 뼛속까지 서러웠습니다. 한 번은 배가 너무 아파서 따뜻한 생강차 한 잔만 부탁하려고 했는데 거의 1시간이 지나서야 응답이 왔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배가 쥐어짜듯 아파서 말도 제대로 못할 지경이었죠. 차를 건네주던 직원은 반농담조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너무 엄살이 심하신 거 아니에요? 곱게 잘하셨나 봐요. 저는 쓴 웃음만 지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요구가 많으면 진상 취급을 받습니다. 사람답게 대우받고 싶다면 입을 닫고 요구를 줄이는 법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건 가족에게 버려지다시피 한 노인들이었습니다. 옆방의 황할머니는 치매 초기였는데 아들이 입소시킨 뒤로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미술 치료 시간에 할머니는 늘 나무 한 그루와 그 아래 흐릿한 사람 형상을 그리곤 했습니다. 누구냐고 물으면 우리 아들이야. 온다고 했는데 한 번도 안 왔어.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한 번은 황할머니가 한밤중에 넘어져 이마가 찢어져 피를 많이 흘린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의 울음소리에 저는 밤새 잠을 못 잤는데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이마에 큰 거즈를 붙인 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휠체어에 태워져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임 할아버지였습니다. 젊은 시절 사업으로 큰 돈을 벌어 최고급 특실에 입주하셨던 분입니다. 수입 가구에 전담 간병인까지 따로 두셨고 매달 500만 원이 넘는 돈을 쓰셨죠. 저는 그분이 그곳의 왕처럼 지내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종일 말 한마디 없이 지내셨습니다. 개인 간병인은 시간표대로 얼굴 닦아주고 밥 먹여준 뒤 구석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이할아버지가 말을 걸려 해도 말이 느리다 보니 어르신, 얼른 드세요. 저 교대해야 해요. 라며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2달 뒤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사인은 신부전이었지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마지막 며칠 동안 곡기를 끊고 천장만 바라보다 가셨다고요. 세상에서 서서히 잊혀가는 기분에 스스로 삶의 끈을 놓으신 게 아닐까요? 이런 일들을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요양시설 안에선 누구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저 관리 대상 중 한 명일 뿐입니다. 시간 맞춰 밥 먹고 약 먹고 씻고 시간 맞춰 인생을 마감하는 곳. 모든 요양원이 나쁘다거나 모든 직원이 차갑다는 건 아닙니다. 세상엔 따뜻한 사람도 있고 양심적인 기관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권을 잃고 타인에게 삶을 맡겨야 할 때 시스템이 내 인생을 접수해버리는 그 공허함은 돈으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돈은 있지만 아무도 돌보지 않는, 침대는 있지만 아무도 보듬어 주지 않는 노인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저 그곳에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진정한 노후는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의 안녕을 궁금해해 주는 것임을 그때 알았습니다. 실버타운을 떠나던 날, 택시 뒷좌석에서 익숙한 거리를 바라보는데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아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시간과 돈을 쓰고 나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틀렸구나. 제도가 정직을 대신할 수 있다고 믿은 것, 돈으로 마음의 평안을 살 수 있다고 믿은 것이 내 잘못이었구나. 택시가 낡은 아파트 앞에 멈췄습니다. 몇 해 전세를 주었던 저의 작은 집, 이제 다시 제가 살 곳이었습니다. 짐을 들고 들어선 집에서 훅 끼쳐오는 오래된 나무 냄새가 어찌나 안심이 되던지요. 그 순간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근검절약하며 저희 3남매를 키우셨고 말년에는 지독히도 고집스러우셨습니다. 저희가 편안한 요양병원을 알아봐 드려도 어머니는 완강하셨습니다. 난 여기서 평생을 살았어. 아무 데도 안 간다. 그땐 어머니가 노망이 나셨나? 왜 저렇게 고집을 부리시나 답답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집, 외풍도 심한 곳에서 말이죠. 하지만 어머니는 딱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사람은 늙으면 그래도 집에 있어야 해. 나중에 어머니가 병석에 누우셨을 때 우리 3남매가 돌아가며 간병을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어머니의 세계를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벽에 걸린 누렇게 바랜 가족 사진을 가리키며 이건 누가 졸업할 때, 이건 누가 결혼할 때라며 추억하셨습니다. 날이 좋으면 창문을 열어달라 하시고는 골목 어귀에 늙은 느티나무를 바라보며 좋아하셨습니다. 밤이면 제 손을 잡고 같이 있어줘서 고맙다라고 하셨죠. 그곳은 쾌적한 시설은 아니었지만 어머니의 뿌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벽지, 가구, 커튼 하나하나에 어머니의 기억이 스며 있었죠. 어머니의 행복은 비싼 침대나 영양식이 아니라 익숙한 공간에서 자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우리는 병원에 모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따스한 햇살이 얼굴에 내려앉은 채 마치 잠들듯 고요히 집에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제야 저는 어머니의 사람은 늙으면 집에 있어야 한다는 말뜻을 이해했습니다. 노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병이나 죽음이 아니라 귀속감, 소속감의 상실입니다. 낯선 환경에서는 아무리 잘 먹고 잘 입어도 영원한 이방인일 뿐이니까요. 진정한 안온함은 익숙한 길을 걷고 아는 얼굴을 마주하고 내 손때 묻은 물건들 속에 있을 때 옵니다. 어머니는 제게 낡은 집뿐만 아니라 마음 편히 사는 법을 유산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유행을 행거나 정답을 찾지 말고 내 마음의 소리를 들으라는 것. 그 기억이 제가 다시 삶을 꾸릴 용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실버타운에서 나온 것을 실패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진정한 노년의 삶이 시작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쫓겨난 게 아니라 돌아와야 할 곳으로 돌아온 것이니까요. 집에 돌아온 첫날,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불안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 벅차서였습니다. 10년 전에 산 싱글 침대, 벽에 붙은 빛바랜 달력, 책상 구석에 낡은 라디오, 한때는 촌스럽고 낡았다고 구박했던 물건들이 이제는 저를 지켜주는 듯 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제가 주인인 공간,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이 지난 2달간 그토록 그리워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금씩 일상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믿을 만한 이웃의 소개로 방문 요양보호사를 구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2시간씩 오셔서 청소와 장보기, 반찬 만들기를 도와주고 말 동무도 해주시는 분입니다. 30 초반의 민수라는 청년인데 싹싹하고 저 같은 노인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전기 밥솥이 고장났는데 민수 씨가 직접 서비스 센터를 알아보고는 지하철을 타고 같이 가서 고쳐다 주었습니다. 고마워서 저녁을 먹여 보냈더니 이모님 갈비탕이 우리 엄마 것보다 맛있네요. 라며 너스레를 떨더군요. 그 말 한마디에 저녁 내내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 노인 돌봄 서비스도 신청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자원봉사자가 와서 말벗도 해주고 과일이나 신문을 가져다 줍니다. 처음엔 누가 오는 게 싫었지만 막상 겪어보니 꽉 닫힌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것처럼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밥을 짓고 차를 우려 마시고 옷장을 정리하는 일상에 익숙해졌습니다. 베란다에 화분을 몇 개 들여놓고 아침마다 꽃이 폈나 확인하는 게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라디오를 다시 켜고 텔레비전도 제가 보고 싶은 것만 골라봅니다. 옛날 영화를 보며 명대사를 적기도 하고 일기를 쓰고 식단표를 짜며 삶의 질서를 잡아갑니다. 비록 넉넉하진 않아도 월세나 병원비를 아껴 쓰며 사는 이 삶에는 내 선택이 있습니다. 나만의 리듬이 있고 대화할 이웃이 있고 혼자 있을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원하던 노년입니다. 어느 날 작은 아들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엄마, 정말 혼자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다시 좋은 시설 알아봐 드릴까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됐다. 난 여기가 좋다. 적어도 아침에 눈 뜨면 내가 어디 있는지, 뭘 해야 하는지 아니까 그걸로 충분해.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작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매주 2번씩 전화할게요. 꼭 받으셔야 해요. 그래, 영상통화로 해라. 엄마는 너희 얼굴 보는 게 낙이다. 삶은 남이 완벽하게 짜준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실감하며 살 때 행복한 법입니다. 삶의 주도권을 되찾고 나니 칠흑 같던 고독도 견딜만 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늙는 것도 혼자 있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불 하나 켜두고 있다면 어디든 따뜻한 집이 될 테니까요. 두 번째로 좋은 귀소처는 자식 곁이 아니라 자식을 안심시키는 곳입니다. 옛말에 자식 농사 지어 노후 대비한다고 했죠. 저도 젊을 땐 믿었습니다. 하지만 70이 넘어보니 현실은 훨씬 복잡하더군요. 제 아이들은 해외에서 각자의 삶을 사느라 바쁩니다. 큰애는 엔지니어로 야근이 잦고 작은 애는 병원을 운영하며 맞벌이로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죠. 불효자가 아니라 정말 틈이 없는 겁니다. 엄마, 조금만 한가해지면 꼭 갈게요. 이 말을 10년째 듣고 있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살만하니까 나를 잊나 싶었죠. 하지만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효도는 자식이 매일 내 곁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나를 품고 나를 위해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것임을요. 이웃집의 한 아주머니는 효녀 딸네 집으로 들어갔다가 몇 달 만에 도로 나오셨습니다. 눈치 보여서 못 살겠어. 생활 패턴도 다르고 입맛도 다르고 애들 바쁜데 말 걸기도 미안하고 얹혀 사는 기분이야. 겉보기엔 가족과 함께라 좋아 보여도 속으로는 독거노인보다 더 외로울 수 있습니다. 배 끼칠까봐 말도 못하고 숨죽여 사는 삶. 그건 누구에게도 행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돌아오길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같이 살아달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엄마는 잘 지낸다는 걸 보여줘서 그들을 안심시키고 싶을 뿐입니다. 저는 제 삶을 스스로 챙깁니다. 약도 꼬박꼬박 챙겨 먹고 병원 기록이나 비상 연락망은 냉장고에 딱 붙여놨습니다. 아이들이 물으면 사진 찍어 보내주며 엄마 준비 철저하지 라고 안심시킵니다. 스마트폰으로 배달시키는 법, 영상 통화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이젠 손주에게 이모티콘도 보냅니다. 이거 우리 강아지가 그린 거야? 할미가 저장했다라고 보내면 손주 녀석이 좋아하죠. 우리는 원격 동행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찾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 영상 통화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온라인으로 책 읽어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손녀와 동화책을 읽고 손자와 영어 단어 공부를 합니다. 제 콩글리시 발음을 듣고 아이들이 깔깔대면 저도 웃으며 너희 나중에 한국말 못하면 할미한테 혼난다 라고 농담을 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의존하지 않지만 아이들의 존재가 저를 살게 합니다. 아이들도 이제는 먼저 묻습니다. 엄마,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제가 배달시켜 드릴게요. 가끔 보내오는 영양제나 따뜻한 옷, 손편지.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꼭 붙어 있어야만 가족이 아닙니다. 멀리 있어도 서로의 마음속에 자리가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것. 그거면 충분합니다. 노인이 되면 가장 무서운 건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그리워해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억지로 자식의 삶에 끼어들기보다 자식이 나를 그리워하고 궁금해할 여백을 남겨두세요. 엄마는 잘 지내니 너희는 너희 인생을 멋지게 살아라. 이런 거리가 오히려 서로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노년의 귀소처는 익숙한 곳, 그리고 마음의 제자리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내 인생 더 바랄 게 있나? 열심히 일하고 자식 키우며 달려온 건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였죠. 하지만 막상 그 시기에 닿으니 진짜 필요한 건 화려한 집이나 넘치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평온함과 안도감이었습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여기가 어딘지 알고 남의 눈치 볼 필요 없이 나답게 있을 수 있는 곳. 누가 내 취향을 알고 내 무릎이 시린 걸 알아주는 따뜻한 관심. 어쩌면 차가운 요양 기록지보다 다정한 말 한마디가 더 절실했는지도 모릅니다. 비싼 실버타운에 들어간 건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였지만 사실은 외로움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제 욕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저는 보살핌이 아닌 관리를 당하는 무력감만 느꼈습니다. 자식과 함께 사는 환상도 있었지만 세대 차이와 생활 방식의 차이는 서로를 힘들게 할 뿐이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결국 저는 중도를 택했습니다. 익숙한 내 집에서 정부의 지원과 이웃의 도움, 그리고 저 자신의 규율로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것입니다. 자식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어 애틋함을 유지하면서요. 많은 분이 묻습니다. 혼자 있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요? 저는 웃으며 답합니다. 모르는 사람들 틈에서 비명 한번 못 지르고 죽는 것보단 내 집에서 내 식대로 살다 가는 게 훨씬 품이 있지 않을까요? 늙었다고 해서 무조건 남의 손에 맡겨져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해받아야 합니다. 요양원이 답인 사람도 있고 자식과 사는 게 맞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제가 원하는 삶은 시끌벅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자유로운 공기, 손에 익은 냄비, 낡은 시집 한 권이면 족합니다. 누군가의 보살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노인이 아니라 온전한 나로 살고 싶습니다. 인생 끝자락에서 진정으로 돌아가야 할 곳은 딱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내가 익숙한 내 집, 또 하나는 자식들의 마음속입니다. 이 두 곳을 모두 가지고 계신다면 당신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설령 지금 없더라도 슬퍼하지 마세요. 잠시 멈춰서서 마음을 정리하고 다시 시작한다면 집이라는 물리적 공간과 사랑이라는 마음의 공간은 언제든 당신을 반겨줄 것입니다. 세상에 나답게 사는 것보다 더 자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노년의 거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설 좋고 돌봐주는 사람이 있는 실버타운이 이상적일까요? 아니면 불편해도 내 집이 최고일까요? 혹은 자식 곁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사정과 가치관이 다를 테니까요. 하지만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고민에 작은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 혹은 주변의 경험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삶에 맞닿은 따뜻하고 진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될 만한 지인분이 계신다면 공유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럼 댓글창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고기, 오징어, 청경채, 건두부. 붉은 국물이 전골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박지은, 이민호, 그리고 사돈 부부까지 넷이서 둘러앉아 고기를 넣어가며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어머, 오셨어요. 안사돈이 먼저 저를 발견했습니다.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지는데 1초도 안 걸리더군요. 딸 지은이는 고기를 집던 젓가락을 든 채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갑자기 왔어? 저는 신발도 벗지 않고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너 경찰에 신고했다며 집에 무슨 일 생겼다고. 순식간에 집안 온도가 마라탕처럼 뜨거웠다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사위 이민호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얼굴에는 짐짓 침착한 척하지만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니, 연락이 너무 안 되니까 걱정돼서 그랬죠. 안사돈이 끼어들었습니다. 말이 평소보다 2배는 빨랐습니다. 요새 세상이 흉흉하잖아요. 노인네들 집에서 갑자기 쓰러지기도 하고. 안 그래요. 저는 안으로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고
안주머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당신들이 걱정하는 건 우리 안부가 아니라 내가 자리에 없다는 사실이겠지. 안사도는 입을 벙긋거렸지만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마라탕은 여전히 끓고 있었고 붉은 고추기름이 번들거렸습니다. 자, 나도 오늘 가져온 게 있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열어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집문서, 토지대장, 대출금 상환기록, 지난 3년치 이체 내역서.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집, 우리 부부가 전액 지불해서 산 겁니다. 명의는 여기 보시다시피 김미숙, 박철수, 우리 거예요. 뭐요? 바깥 사돈이 툭 내뱉었습니다. 이거 우리 며느리 명의 아니었습니까? 아니요. 제가 그를 쳐다봤습니다. 자식들 신용 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안 나왔거든요. 계약금 우리 돈, 대출명의 우리 이름. 당신 자식들은 그냥 집 보러 왔을 때 옆에서 마음에 든다고 한 게 다예요. 식탁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냄비만 김을 뿜어대고 아무도 젓가락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딸 지은이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3년 동안 대출금 내가 냈다. 관리비 내가 냈다. 가스 고장 난 거, 에어컨 물 새는 거, 수리비 다 내가 불렀어. 너희들 밥 시켜 먹고 우리 주방 쓰고 설거지 한 번 안 했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고, 엄마,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안 고마워한 거 아니야. 그럼 경찰에 신고한 건 고마워서였니? 제가 되물었습니다. 딸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다시 봉투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이 집, 오늘부로 더 이상 누구에게도 내줄 생각 없다. 이번 주 안으로 방 빼라. 사위 이민호가 주먹을 꽉 쥐고 뭔가 말하려다 결국 입을 다물고 앉아 있었습니다. 바깥 사돈이 참. 딸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래 하고 낮게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들으라고 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김이 펄펄 나는 냄비와 네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노하는 사람, 겁먹은 사람, 찔리는 사람, 태연한 척하는 사람. 이건 제가 제 손으로 차려준 밥상이었습니다. 저 의자 하나하나가 제 인생을 쥐어짜서 만들어준 공간이었습니다. 이제 그걸 회수합니다. 이유는 필요 없습니다. 저와 남편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래층에선 냄비가 계속 끓고 있었지만 더 이상 밥이 넘어가지 않을 거란 걸 알았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좀 믿기지 않았습니다. 금방이라도 문이 열리고 발소리가 들릴 것 같고 도연이가 할머니 하고 뛰어 올라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거실은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새로 닦은 바닥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들이 쓰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공기 중에 희미한 향수 냄새만 남아있고 옷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소파 밑에서 도연이의 장난감 상자를 찾아냈습니다. 날개 하나 부러진 공룡 인형, 찢어진 동화책. 저는 그것들을 정리하면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조용한 것도 행복이야. 하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장난감을 닦아서 박스에 넣다가 식탁 서랍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름은 안 적혀 있었는데 안에는 신용카드 명세서 몇 장, 영수증 뭉치, 그리고 붙이지 않은 피부과 독촉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훑어보았습니다. 피부과 시술 3개월 할부, 미납금 42만 원, 연체 1개월, 사위 이민호의 카드 대금 170만 원, 리볼빙 이자만 4만 원, 배달앱
월 결제액 76만 원, 온라인 명품 쇼핑 92만 원, 유흥비 54만 원. 합쳐보니 한 달에 300만 원 넘게 쓰고 있었습니다.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요. 쇼핑만 원년, 손발이 차가워졌습니다. 숫자 때문이 아닙니다. 그날 마라탕을 먹던 그들의 표정이 제가 나타났을 때 보인 그 공포가 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매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의 부재는 그들의 빚을 가려주던 덮개가 사라진 것을 의미했으니까요. 저는 명세서를 다시 봉투에 넣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가서 물을 끓여 차 2잔을 탔습니다. 당신, 얘들 빚이 이렇게 많은 줄 알았어요. 제가 카드 명세서 하나를 남편에게 밀었습니다. 그는 힐끗 보더니 말없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한테 빌려 안 올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오겠지.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마 우리가 먼저 말 꺼내길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 당신이 먼저 말할 거예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렇게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아직 도연이가 3살 때 처음 유치원복 입고 찍은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모자가 삐뚤어진 채 바보처럼 웃고 있는 아이 뒤로 저도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제가 하늘을 떠받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사진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아파해 줄 수 있지만 그 아이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는 것을요. 예전에 남들에게 수없이 했던 말인데 오늘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이 중학생 때 제일 좋아했던 소설책 어린 왕자를 꺼냈습니다. 겉표지는 낡았지만 속표지에는 사랑하는 엄마에게 나중에 커서 프랑스 보내줄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책 사이에 붙이지 않은 카드 명세서 봉투를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를 하나 남겼습니다. 지은아, 넌 이미 어른이다. 네가 원하는 삶의 방식은 네가 결정하는 거야. 우린 널 존중한다. 그리고 네가 버텨낼 거라고 믿는다. 빚을 대신 갚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널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다. 엄마, 불을 끄고 누웠는데 심장이 바늘에 찔린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제가 옳은 일을 하나 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들이 나간 지 일주일이 안 되어 집안은 잠잠해졌습니다.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쓰레기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경비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여기 김미숙 입주민님? 친척분들이 쓰레기를 경비실 앞에 두고 가셨네요. 좀 내려와 보셔야겠습니다. 내려가 보니 검은 비닐봉지 2개가 있었습니다. 빈 우유병, 먹다 남은 치킨 상자, 도현이 장난감 포장지, 다른 봉투에는 쓴 마스크팩 껍질과 사위 이름이 적힌 영수증들. 아니, 이사 갔다고 하지 않았나요? 경비 아저씨가 난처하게 웃었습니다. 자기들이 냉장고 비운 거라면서 사모님 댁 거라고 경비실에 맡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린 남의 쓰레기 못 치워드려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쓰레기를 집으로 들고 왔습니다. 주방 구석에 놓고 그 쓰레기들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마스크팩 포장지에서 달콤한 꽃향기가 났는데 역겨웠습니다. 저는 욕도 안 하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분리수거를 해서 다시 내다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화장실 핑계였습니다. 안 사돈 박영자 씨가 찾아온 건 제가 팥죽을 쓰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유, 근처 병원에 약 타러 왔다가 지나가는 길에 들렀어요. 계실 것 같아서 화장실 좀 써도 되죠? 거절할 수 없어서 드렸더니
화장실은 안 가고 집안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어머, 집이 절간이네. 애가 없으니까 썰렁하다. 그쵸?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안사돈은 식탁을 훑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결혼식 할 때 내가 민호한테 1,000만 원이나 보태줬는데 따지고 보면 댁 따님이 우겨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돈지간에 손해보게 한 적 있어요? 도연이 어릴 때 설사병 났을 때도 내가 밤새 병원 데리고 다녔는데 오늘 화장실 쓰러 오신 겁니까? 옛날 이야기하러 오신 겁니까? 제가 쳐다보자 그녀는 당황한 듯 웃었습니다. 아니, 그냥 섭섭해서 그렇죠. 지금 이게 무슨 자식 내쫓는 계모 연기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언성을 높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나가주세요. 그녀는 결국 화장실을 쓰고 나가면서 한마디 던졌습니다. 그래도 도연이는 그쪽 손자예요. 천류는 못 끊는 겁니다. 저는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이웃의 뒷담화였습니다. 동네 공원에서 이웃집 영숙 씨를 만났는데 그녀가 말하더군요. 자기네 사위랑 의절했다며. 누가 그래요? 이 서방네 어머니가 그러던데? 딸내 식구 길바닥으로 내쫓고 손자 갈 데도 없게 만들었다고. 아주 억울해 죽겠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던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안사돈이 입방정을 떨 줄은 알았지만 우리를 피도 눈물도 없는 노인네로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저녁도 먹는 둥 마는 둥 했는데 이번엔 남편이 폭발했습니다. 해질 무렵 바깥사돈 이철호 씨가 아파트 단지 입구 정자에서 노인들과 장기를 두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큰 소리로 떠들더군요. 요새 사람들 무서워. 얼굴 바꾸는 게 아주 순식간이야. 어른 대접은커녕 죽도록 도와줘봤자 고맙다는 소리도 못 듣고 베란다에서 빨래를 걷다 들었는데 못 들은 척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박철수 씨가 슬리퍼 바람으로 뛰쳐내려갔습니다. 할 말 있으면 법원 가서 하십시오. 남편의 목소리가 그렇게 차가운 건 처음 들었습니다. 바깥사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 이 양반이 우리가 돈 대고 몸 쓰고 집 내주고 3년입니다. 당신들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들었어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우리를 죄인 취급해. 남편은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땡전 한 푼 보탠 거 있어? 지금 당신 며느리가 힘든 건 당신들이 오냐오냐 키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남편이 사자후를 토해내자 정자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동작을 멈췄습니다. 박가사도는 얼굴이 벌개져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장기알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뒤도 안 돌아보고 올라왔습니다. 집에 와서 소파에 앉았는데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제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뿌리치지 않고 낮게 말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어.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요. 바로 그때 카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엄마, 시간 돼? 얘기 좀 해. 딸 지은이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5분 동안 노려보았습니다. 보고 싶어도 아니고 미안해도 아니고 도와줘도 아니었습니다. 감정을 꾹꾹 눌러 담은 느낌표 하나라도 찍으면 지는 것 같은 그런 말투. 지난번 카톡은 3주 전이었습니다. 도현이 오늘 학교에서 친구랑 싸웠어. 선생님이 부모 오라는데 나 머리 아파. 저는 딱 4글자만 답했었습니다. 직접 가라. 오늘 온 메시지를 보고 잠시 생각하다가 답장했습니다. 그래. 내일 오후 2시 민생로 사거리 그 커피숍. 딸이 좋아하는 프랜차이즈도 아니고 우리가 자주 가던 단골집도 아닌 그냥 창가 자리만 있는 추억이라고 넘는 무미건조한 카페를 골랐습니다. 오후 1시 52분. 제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시켰습니다. 쓴맛이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2시 5분. 딸이 들어왔습니다. 화장은 연했고 옷은 명품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후줄근하지도 않은
초라해 보이기 싫지만 튀고 싶지도 않은 그런 차림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처음 한 말은 엄마가 아니라 이거였습니다. 일찍 왔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핫초코를 시키더니 말했습니다. 나 요즘 백화점에서 아동복 판매 알바해. 아침 5시에 나가서 재고 정리하고 저녁엔 도연이 숙제 봐줘. 왜 이 카페를 골랐는지, 왜 만나자고 했는지 서로 묻지 않았습니다. 이 서방도 요즘 일용직 나가 수입은 들쑥날쑥하지만 어떻게든 하고 있어. 그래. 움직이니 다행이구나. 우리 둘 다 돈 얘기는 안 했지만 공기 중에는 돈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지폐 냄새가 아니라 연체된 고지서와 빚 독촉장의 냄새요. 나 돈 빌리러 온 거 아니야. 딸이 불쑥 말했습니다. 알아. 제가 말했습니다. 예전에 엄마가 그랬잖아. 가족은 서로 돕는 거라고. 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근데 이제 엄마는 그 말 안 하네. 저는 커피가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 말을 했던 건 너희도 언젠가 우리를 돕고 싶어 하길 바라서였다. 근데 너희는 앞부분만 기억하더구나. 딸은 인상을 찌푸렸지만 말대꾸는 하지 않았습니다. 난 네가 무릎 꿇길 바라는 게 아니다. 잘못을 빌라고 하는 것도 아니야. 난 그냥 네가 스스로 일어서는지 보고 싶은 거야. 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가에 물기가 어렸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엄마가 원하는 거 난 못 줘. 목소리가 기어 들어갔습니다. 난 엄마처럼 강하지 못해. 나랑 똑같을 필요 없어. 제가 말했습니다. 그냥 어른처럼만 살아. 우리는 1분간 침묵했습니다. 딸은 핫초코를 숟가락으로 뱅글뱅글 저었습니다. 마치 뭔가 계산하듯이요. 도현이가 엄마 보고 싶대. 딸이 작게 말했습니다. 냈네. 저번에 그림 그렸는데 엄마가 국 끓여주는 모습 그렸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웃지도 고맙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금 원룸 오피스텔 살아. 딸이 덧붙였습니다. 애가 뛰어놀 공간도 없어. 근데 우리 셋이 꼭 껴안고 자. 껴안고 잔다고 안 죽는다. 제가 말했습니다. 딸은 응 하고는 일어섰습니다. 내가 계산할게. 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돼 라는 말도 안 했습니다. 딸은 카드를 긁고 뒤를 돌아보며 꾸벅 인사했습니다. 나중에 봐. 그래. 우리는 문을 나서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신호등을 기다릴 때 딸이 작게 말했습니다. 오늘 나와줘서 고마워.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초록불이 켜지고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건넜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걸었습니다. 제 그림자가 저를 앞질러 갈 정도로요. 일요일 오후 빨래를 널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엄마, 오후에 집에 있어? 도현이가 할머니 보러 가고 싶다는데. 오지 마라고 하려다 멈췄습니다. 이따 보내라. 20분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로봇 그림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은 도현이가 작은 가방을 메고 손에는 감자칩 한 봉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녀석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할머니 살 빠졌어. 제가 허리를 숙여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우리 집엔 엘리베이터 없어서 엄마가 매일 계단 오르는 게 운동이래. 아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안 올라왔니? 이력서 써야 된대. 저는 더 묻지 않고 아이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같이 팥죽을 저었습니다. 아이가 냄비를 젓고 싶어 해서 발판을 놔줬습니다. 아이는 휘저으면서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가사는 잘 안 들렸지만 기분은 좋아 보였습니다.
간식을 먹고 나서 아이가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나 할머니 그렸다. 어디 보자. 첫 장에는 냄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당근, 옥수수, 갈비가 들어있고 위에는 빨간 하트 3개가 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장에는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머리를 묶고 있었는데 눈썹이 아주 진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국을 잘 끓인다.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요리사다.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이 말 네가 생각한 거야.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노력하며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고마운 사람 그리라고 했거든. 저는 스케치북을 덮고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엄마는 안 그렸니? 아이가 찌푸렸습니다. 아직 그리고 싶은데. 아이가 제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엄마가 요즘 알바하느라 집에 늦게 와.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입은 정직합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침묵을 아이가 짊어지게 해선 안 됩니다. 오후 5시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청바지 차림, 머리는 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도현이 데리러 왔어. 현관 밖에서 들어오지 않더군요.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 해라. 아니야. 됐어. 면접 보러 가야 돼. 도현이가 쪼르르 달려나갔습니다. 엄마, 나 아직 할머니 그림 안 보여줬는데. 다음에 집 가서 보여줘. 가자. 지은이가 아이 손을 잡더니 가방에서 보온병 하나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이거 내가 만든 단호박 스프야. 우유 안 넣었어. 엄마 소화 잘 되라고. 받아보니 뜨끈했습니다. 너는 먹었니? 조금 남은 거 우리 둘이 나눠 먹었어. 딸이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근데 이건 엄마 주려고 따로 뺀 거야.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그녀는 더 이상 말없이 아이 손을 잡고 갔습니다. 문을 닫고 식탁에 보온병을 놓았습니다. 뚜껑을 여니 옅은 후추 향과 단호박 냄새가 났습니다. 색깔은 좀 탁하고 덩어리가 져 있어서 덜 갈린 게 분명했습니다. 한 모금 마셔봤습니다. 썩 맛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주 천천히 마셨습니다. 이게 내 딸이 처음으로 나를 위해 끓인 수프였으니까요. 냉장고 문에 3년 넘게 붙어있던 자석이 드디어 떨어졌습니다. 도연이가 어릴 때 그린 삐뚤빼뚤한 해님 그림. 오늘 채소를 씻다 건드렸더니 툭 하고 떨어지더군요. 주워서 뒷면을 보니 자석이 달아서 맨들맨들했습니다. 문득 그런 말이 생각났습니다. 물건이 망가진 게 아니라 이제 손을 놓을 때가 된 것이다. 사돈네도 그걸 깨달은 모양입니다. 공원에서 한바탕 한 뒤로는 찾아오지도 연락도 없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바깥 사돈은 시골 친척 집에 가고 안 사돈은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가족 단톡방에 가끔 도현이 다음 주 개학이다 같은 말이 올라오지만 아무도 선을 넘지 않습니다. 그들이 물러났고 저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관계라는 게 깨졌다고 해서 꼭 다시 붙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그 깨진 틈이 서로 다시는 침범하지 말라고 경고해주는 선이 되기도 하니까요. 딸 지은이와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도현이를 데리고 와서 밥을 먹습니다. 보통은 현관에서 기다리다 아이만 들여보내고 가끔은 에그타르트 한 상자나 시장에서 산 시금치 한 단을 건네주고 갑니다. 어느 날은 쪽지만 주기도 합니다. 엄마, 치과 예약 늦지 마. 더 이상 아부하지도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저도 굳이 거리를 좁히려 애쓰지 않습니다. 한 번은 현관에서 기다리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떠니?
딸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말했습니다. 힘들어. 근데 예전보단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아. 저는 더 묻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저를 위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문화센터 수채화반에 등록했습니다. 50대 여선생님인데 파스텔 가루에 뒹군 것처럼 화사한 옷을 입고 웃음이 많은 분입니다. 가장 익숙한 공간을 그려보라고 해서 저는 주방을 그렸습니다. 요리를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그곳에 제 인생에 가장 많은 침묵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밥솥의 김, 국자의 달그락거림, 가스 불 켜지는 소리, 그리고 도연이가 할머니 짱이야 라고 말했던 그날 밤, 선생님이 선을 너무 절제해서 쓴다고 다음엔 목탄을 써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웃으며 참는 게 버릇이 돼서요 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평생 배우는 건 힘을 빼는 게 아니라 우아하게 버티는 법인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가계부를 정리했습니다. 지난 3년의 지출 내역을 펼쳐보았습니다. 첫 번째 대출금부터 마지막 유치원 보조금까지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빈 메모지를 꺼내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모든 걸 부양해야 하는 건 아니다. 깨어있는 사람만이 언제 손을 놓아야 할지 안다. 저는 그 종이를 가계부 맨 뒷장에 붙이고 책장 깊숙이 넣었습니다. 나중에 보려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말해주고 싶어서였습니다. 나 이렇게 치열하게 살았다고. 어느 저녁 혼자 시장에 갔습니다. 나물 3봉지, 파 1단, 생선 1마리, 딱 2인분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뒤에 있던 젊은 아가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줌마, 장 진짜 알뜰하게 잘 보시네요. 딱 2인분이네.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습관이 돼서요. 누구랑 사세요? 나랑 나 자신이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마음가짐이 그랬으니까요. 지금의 저는 더 이상 어떤 역할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저는 엄마이자 아내이자 할머니이지만 가장 확실한 건 저는 저 자신이라는 겁니다. 집에 돌아와 고등어 조림에 된장국을 끓여 먹으며 낡은 잡지를 봤습니다. 노년을 재미있게 사는 법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다 읽고 나서 냉장고에 카드를 한 장 써서 붙였습니다. 앞으로 누군가 나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한다면 웃으면서 말하겠다. 이제 스스로 버티는 법을 배우라고. 햇살이 들어와 그 카드 위를 비춥니다. 이번에는 저 자석이 아주 오래 붙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만약 당신이 이런 사돈, 이런 딸을 만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라면 대가를 바라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부모라고 해서 자식의 인생을 평생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자식의 빚을 갚아줘야 할까요? 아니면 자식이 넘어져 보게 놔둬야 할까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참고 참다가 결국 당연한 취급을 받았던 적이 있나요?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관계 때문에 고민하는 모든 분이 여기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혹시 주변에 비슷한 문제로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인생길, 구독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고민, 우리가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모든 댓글이 서로를 이해하는 시작입니다.